자, 그러면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센터장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도 저 경제방송 진행하세요? 예,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오시는 길이군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네. 이베스트에서. 아니. 다른 다른 그래요? 증권방송에서. 오, 네. 근데 저 매일 보다가 네. 제가 나가는 그 운동하는데 그 그게 끊겼어요. 그래서 못 보고 있어요. 운동하면서 항상 그 시간에 봤는데 그래요? 왜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끊겼어. 자, 그건 그거고. 네. 자, 시장이 그 규모 있게 반등했고 또 이베스트는 리서치 쪽에서 상고하고 얘기를 네, 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1월 달만 보면 상고하고의 딱 전형적인 모습인데 예. 일단 좀 막히고 있어요. 막혔죠.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막힌 거는 일종의 약간 다음 단계를 위한 숨고르기지 않겠나? 에너지 충전.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계단식 상승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계단식 상승 올해? 네, 작년에는 네. 계단식 하락이었고 올해는 계단식 상승. 근데 이제 하락폭만큼 껑충껑충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래도 지금 한 2,500이 좀 안 된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한 3월, 4월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분기 실적이 조금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나라 실적이 생각보다는 우리가 눈높이가 너무 낮았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옆에 있는데 애널리스트 잘 못 맞춘다 하잖아요. 잘 못 맞춰요. 잘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작년에서 올해까지는 올해를 너무 안 좋게 봤었던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았었지 않습니까? 연말 그렇죠. 연초에.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노랜딩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네. 침체까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유동성도 좀 들러온 것 같고 네. 약간의 회복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막혔다라기보단 너무나 과도했던 심리가 좀 회복한 상태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갖고 제가 차트도 몇 개 갖고 왔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가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왼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물론 뭐 하이닉스가 올해 적자도 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때 차트를 뭐 순이익을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도 있을 텐데 그래도 코스피 전체가 적자는 나진 않아요. 한 지금 130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을 2023년에. 그 말은 뭐냐면 분기마다 최소한 30조 원 정도는 코스피가 자본이 늘어날 수도 있는 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현재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 전망치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을 조금 베어리시 내지는 이제 좀 다 왔다라고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닝 리세션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할 수 있다. PER로는 뭐 13배까지 올라왔다. 굉장히 비싼 영역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치고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PBR이 낮은 상황에서 PER이 높아지는 거는 턴어라운드일 때 그렇다. 아하. 네. PBR이 낮고 PER이 높은 상황은 턴어라운드일 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는 유형 자산을 돌려야 소위 말해서 공장을 돌려야 이익이 나오고 ROE가 높아질 수 있는데 그렇죠. 이 공장을 돌리려면 수출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수출은 좀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자본이 늘어나는 만큼은 분기별로 한 40 내지는 30포인트씩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이제 나중에 차트에서 보면 결국 지금부터 경기가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조건이랑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마진이 충분히 그러니까 하락할 것을 반영했다는 조건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반기에는 그래도 마진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 같고 경기도 침체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교롭게도 보시면 여기에 0.95배가 2,530 정도 되거든요. 여기 못 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0.9배를 깨고 내려가면 또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박스권이 한 분기 정도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2분기 즉 1분기에 들어가게 되면 1분기 실적이 들어오는 2월 말 그리고 3월 들어가게 되면 또 한 3, 40포인트가 열려요. 그러면서 조금씩 작은 상승하는 시장이 열릴 것 같고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율이 돌게 되면 밸류에이션은 더 줄 수 있습니다. 0.95배에서 1배 이상. 그러면 최소 2,800까지는 연간으로 열어놓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2,800.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 정도의 지수 상승 여력을 갖고 가자. PBR 한 배 정도만 우리가 보고 간다면.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여기에서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잘 볼까요? 이게 네. 기대 아까 전망치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네. 이 짙은 파란 선이 코스피 영업 이익률에 대한 이 전망치입니다. 확정치가 아니라.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붕괴 팬데믹 때 그리고 2015년 중국이 하드랜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2009년에 금융위기 때 레벨에 비슷하게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안 좋게 보는 건 맞아요. 안 좋게 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하락했고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지금도 실적 시즌 동안에 계속 쇼크가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하. 네. 근데 이렇게 안 좋게 된 경우가 뭐냐면 작년에 무역 수지가 적자를 너무 많이 심하게 봤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가 영업 이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역 수지가 만약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면 영업 이익률이 지금이 어쩌면 바닥을 찍은 것이다는 거죠. 근데 무역 수지가 적자를 가장 심하게 했었던 하나의 변수를 꼽으면 뭘까?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옅은 파란 선으로 제가 에너지 차트를 그려놨는데 약간 선행을 시켰습니다. 왜 시차가 있으니까. 그럼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까지 급등, 지금 제가 뒤집어 놨기 때문에 작년에 저기 예. 뒤집어 놓은 네, 역축이군요. 역축입니다. 지금 보기 네. 좋게 하려고 뒤집어 놓은 고행성을 건데. 보여주려고? 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률이 뒤늦게 후행을 했어요. 물론 시장이 이거를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앞으로 당겨놔서 그렇지 이거를 원래 시계열도를 하면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잘못된 추정을 한 경우가 있었죠. 그게 2021년, 2022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우리나라의 영업이익률이 이제 4분기를 저점으로 1분기, 2분기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매크로 변수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바텀업에서는 계속 안 좋게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자본만큼 지금 0.9배, 0.95배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이고 그래서 어떠한 매크로 변수가 와도 잘 안 빠진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오히려 수출 증가율이 돌게 되면 저희들은 한 2분기 정도는 보고는 있는데 돌게 되면 밸류에이션을 1배 이상 더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는 좀 답답하긴 하지만 아래보다는 위로의 움직임을 계속 가려는 움직임 그리고 왜 하고냐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율을 돌면서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 0.95배 넘고 1배 그럼 2,800 경우에 따라서는 1배 이상 갈 수도 있어요. 네, 저는 네, 네. 예상컨대 하반기 전망을 증권사에서 할 때는 드디어 3,000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해서 네, 네, 오늘 네. 어저께도 뭐 우리 간밤에 미국의 CPI 나온 거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네. 컨센서스보다 높다 막 이런 부분들인데 추세는 안정화되고 있고 네. 금리는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기대치도 많이 내려왔고 밸류에이션도 싸다. 근데 작년하고 올해가 뭐가 달라지느냐?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체질적인 부분에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국면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상승은 뭐 좋습니다. 계단식 말씀하셨잖아요. 계단식. 계단식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이렇게 약간 좀 멈칫했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런 거죠. 이벤트들이 이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네. 어느 왜냐하면 정도- 이게 왜 계단식이냐면 저 뭐 개인적인 투자 다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이 작년에 평균적으로 30% 이상의 손실을 본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팔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생기겠죠. 본정가에 되면은 팔고 싶은. 그렇죠. 네. 올라오게 되면은 그런 매물들이 계속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전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때 나오는 뉴스 플로우나 경제 지표나 좋아. 안 좋죠.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더 이거는 팔아야지. 그냥 단순히 리바운드다. 그러니까 네. 물론 그거는 투자자의 선택 그리고 저도 앞으로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계단식 상승이 됐을 때 왜 그렇게 약간은 좀 보합권에 있었지라는 거는 그런 매물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냐. 근데 계단식 상승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2,000 포인트 선에 있다가 2,200 포인트 됐다가 조금 버티다가 또 2,400 포인트 네. 되고 좀 버티다. 근데 이제 이런 거 계단이 이렇게 2,200 포인트 되다가 2,100, 아. 2,050 이렇게 하면 모두 까지거든. 그렇죠. 그건 맞아요. 계단이 이제 평평해야 되는데 계단이 이렇게 발 디딤대가 이렇게 밑으로 가 있어. 그러면 그 다음 계단하고 이렇게 무릎이 까져. 맞아요. 종아리 까지면 되게 아프다고. 근데 저는 그래서 아까 네. 영업 이 차트를 보여드렸던 게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지금 우리 2,400만 깨져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의 밸류에이션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시가총액이 한 코스피 기준으로만 보면은 한 1,850조, 60조 정도 될 겁니다. 예. 근데 작년 4분기 우리나라 자본 총계가 2,050조 원 정도 돼요. 아직은 연간 실적이 발표되진 다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면 대충 한 200조 원을 지금 덜 받고 있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상. 그러면 이게 200조 원의 밸류에이션이 덜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여기서 더 하락의 방점을 둬야 되느냐. 물론 네. 말씀하신 것처럼 2200에서 2400이잖아요. 지금 2450인데 이게 뭐 2300 깨고 내려가면 아프거든요. 아프고 2450일 때 팔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하락을 보진 않아요. 아하. 왜 그러냐면 네. 이 세미나를 많이 다니잖아요. 네. 다 지금의 상승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관 투자가들도. 네. 지금의 상승을 불편해하고 다 빠지면 사고 싶다. 2,400이 아니라 2,300이라는 자가 보이면 사고 싶다라는. 근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분들이 많이 팔았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효과. 중국의 효과가 뭐냐면 네.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넘어가고 이 이머징 쪽으로 유동성이 계속 몰려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은 개선되지 않는데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항상 펀더멘탈 개선되기 전에 시장은 오르거든요. 근데 그거에 모멘텀을 더 자극할 수 있는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공교롭게도 지난 하반기 후반부터 중국이 조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빠르게 리오프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으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매출이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하반기 가서야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는 지금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중국이 지금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니까 돈을 자꾸 풀고 있거든요. 그 돈의 힘으로 유동성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글로벌 M2 통화량을 제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그려놨는데 전체 글로벌 M2 통화량이 공교롭게도 한 100조 달러 정도 됩니다. 원래는 한 103조 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달러가 강해지면서 이게 한 100조 깨지고 90조 초반까지. 그러니까 한 연간으로 2022년이 한 8조에서 9조 달러가 날아갔어요. 네. 그러면서 시장이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달러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더불어서 돈을 풀다 보니까 누가? 중국이. 글로벌 M2에서 30% 이상, 40% 가까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돈 하면 미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더 많습니다. 물론 전년 대비 증가율로 M2를 보긴 하지만 이런 거죠. 야, 미국이 돈을 안 푸는데 어떻게 유동성이 생길 수가 있어? 라는 답을 누가 주고 있느냐? 중국이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죠. 이 차트를 말씀해 드린 거고 미국도 높긴 합니다. 21%. 근데 이런 거예요. 이 M2 통화량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전체 이 달러화 표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원래 이 M2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긴 했었어요. 네. 근데 달러화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중국도 뭐 유럽도 일본도 이렇게 M2가 낮아지는 걸로 보인 거였죠. 근데 이제는 달러화가 좀 약해지는 상황이고 네. 더불어서 중국이 이제 돈을 풀다 보니까 미국 이외의 경제도 뭐랄까요? 이제는 올라설 수 있다. 미국이 이제 작년에는 긴축을 통해서 달러를 강세로 만들 때 이거를 방어해 줄 수 있을 만한 경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거든요. 지금은 중국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네. 대부분의 피드백이 중국이 언제까지 돈을 풀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중국을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은 갈등이 언제라도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늘 위험이 이제 상존하는, 위험이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죠. 계속 중국을 믿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몇 가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중국이 지금 PMI라고 하는 선행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의 그러니까 PMI는 전 어떤 나라든 다 선행 지표예요. 그러니까 PMI가 올라오고 나면 산업 생산이 돌고 산업 생산이 돌면 GDP가 올라가기 때문에 PMI를 상당히 많이 보는데 중국의 PMI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스파이크가 많이 났었죠. 이게 이제 락다운을 했을 때 네. 갑자기 이제 뭐 한 46까지 가고 47까지 가고 했었던 게 최근 1월 지표는 50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PMI가 한 52포인트까지는 경제 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는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다. 네. 그래서 지금 왜 이 얘기를 드냐면 중국과 미국이 갈등을 하려고 하더라도 서로가 체력이 좀 좋아진 상태에서 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도 뭔가 미국과의 갈등 체제를 다시 시작을 하려면 자기들 체력이 좀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리스크는 중국의 PMI가 51, 52까지 가고 위안화가 지금 6.7인데 여기 보시면 위안화가 강세로 갈 때 EMBI 스프레드라 그래서 이머징 채권 쪽으로의 자금이 더 들어오거든요. 이게 6.6 깨고 6.4까지 가려는 모습일 때가 리스크지 지금은 중국이 돈을 풀고 그 효과로 이머징에 어떤 자금이 유입되고 이머징에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단계에서 한국 시장으로도 외국인이 1월에만 뭐 7조 원 정도 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3월에 전인데 그리고 5월에 그 노동자 수요까지 소비를 살려야 되는 중국이기 때문에 네. 살려놓고 미국하고 싸우겠죠. 이런 생각의 프레임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네. 우리 신효 센터장님 뭐 유명한 전략가시니까 그러면 투자의 실전에서 네. 우리 투자자들 어느 섹터, 어느 업종, 그럴까요? 어떤 테마 대만. 네. 그 결국에는 진짜 재미없는 얘기인데 네. 중국이 올라오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많이 수출하는 것들을 봐야 되겠죠. 대부분 이제 테크 쪽, 반도체, 뭐 기계, 화학 이런 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여기 보시면 기계화. 우리나라의 이 중국이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의 대형 수출주를 봐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대형 수출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갖가지 논리들이 나오지만 삼성전자만큼 매력적인 주식은 아직도 없다라고 저는 봐요. 경기 하방 리스크도 해지하고 경기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돌 때 반드시 붙어가야 되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보통 1.1배에서 2배 왔다 갔다 하는데 여전히 1.2배이기 때문에 1.5배 라인만 하더라도 7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경기에 대한 바로미터로 반드시 가져가자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베스트가 네. 재작년에 반도체에 대해서 제일 먼저 좀 신중하게 맞아요. 신중이 되네. 안 좋게 남대중 연구원 영입하시면서 맞아요. 되게 안 안 좋게 좋게 봤죠. 봐가지고 사실 굉장히 유효했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 뷰가 바뀐 거예요, 남대중 위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뷰가 바뀌었는데 네.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안 바뀌었죠. 근데 삼성전자를 전략적으로 오버웨이트를 갖고 가야 된다. 비중 확대를 갖고 가야 된다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나아진다라는 뷰는 아닌데 업황 자체가 이제는 나빠지는 게 완화된다는 뷰는 맞는 거예요. 말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갖고 가자라는 뷰로는 조금은 전향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또 하나 단기적으로는 중국 내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소비도 저는 하반기에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메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최근에 전월 대비 올랐거든요. 올랐어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의 차이인데 네. 작년까지는 모든 지표들이 올라가면 이건 물가의 압력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저는 비용이 아니라 디맨드로 수요로 해석하자 이거죠. 어허.
왜냐하면 실질 임금이 작년에는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 이 실질 임금이 급락하는 걸 잡기 위해서 긴축을 했었던 거고 이제는 네. 실질 임금이 바닥을 잡고 CPI가 내려오는 만큼 실질 임금이 올라가니까 물가 상승률, 서비스 물가가 스티키하다? 그럼 서비스 수요가 좋다. 맨하임 중고차 가격이 전월 대비 올라갔다? 그럼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살아난다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네. 자동차를 보자는 얘기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뻔하네. 대형 수출주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경기에 민감하고. 그렇죠. 그런 조선 뭐라고 할까요? 수출주를 보자라는 거고 더불어서 하나 더 차트는 이 부분인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영업 레버리지가 어디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지, 즉 고정비를 크게 줄여놓고 예. 구조조정의 압박이 심했고 예. 잘 안 됐었는데 올해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예. 영업 마진과 이익이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크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업종이 무엇일까 어딘가 보면 봅시다. 네, 매출 증가율이 늘어나는 것들이거든요. 네.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 호텔이라든지 레저, 뭐 그다음에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기계. 기계나 운송 이런 쪽은 아까 이제 중국의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조선, 그렇고. 화장, 의류품 이런 부분들인데 아직 이 YTD 수익률을 보면 저조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를 갖고 가는 큰 수출 지수 관련주와 이런 약간 영업 레버리지가 날 수 있는, 즉 이제 좀 매출이 일어나면서 고정비가 어느 정도 컨트롤돼서 이제는 매출이 나오기만 하면 이익이 확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업종. 그래서 유통도 보면 어제 이마트 같은 현상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업종에서 좀 잘 골라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업종이고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뭐 이슈 테마 이런 건 뭘 볼까요? 주목해야 될 지금 뭐 챗GPT나 GPT? 이런 게 이게 뭐 장악을 하고 있는 장인데 AI? 사실. 예. 그렇죠. 그것도 저도 뭐 공부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깔때기 이론으로 그래도 그거 하려면 메모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또 반도체. 네. 하나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들 기대하는 게 뭐 네이버 같은 경우겠죠. 네이버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얼마나 해냈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저도 이제 공부와 이 스크립트를 읽고 챗 GPT도 해보니까 파워풀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혁신이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만큼 그 확장성을 갖고 가는 거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논문 하나 그리고 어떤 분의 얘기에서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항상 어떤 제품이든 전 인구의 2.5%는 쓴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품이든 혁신 제품이든? 제품.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들은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2.5%는 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80억 명이잖아요. 챗 GPT가 보급화되지 않더라도 한 5년 안에 한 2.5% 곱하면 80억에 한 2억 명이 되거든요. 2억 명은 5년 안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챗 GPT를. 2억 명에 지금 과금을 하게 되면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 AI에 펀딩한 게 100억 달러에서 실제로 지금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한 30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5년 안에 3배는 늘어날 수 있다. 그럼 한 1000억 달러. 그래서 지금 챗 GPT AI와 관련된 이슈는 지금이 10이라면 더 확장 있게 30까지 늘어날 수는 있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테마라는 얘기는 드리는데 관련된 종목을 우리나라에서 찾기가 사실 어려운 건 맞거든요. 그냥 미국이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지. 뭐 미국은 뭐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확장성 있는 수요가 있다라는 걸 가면 네. 공급을 해주는 업체, 우리나라에서는 또 메모리 쪽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결국 결론은 돌아 가는 거죠. 반도체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철저하게 네. 이노베이터의 기업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제조업체들인데 다른 나라들보다 뛰어난. 빨리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품질. 좋은 품질을 싸게 보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잘할 수 있는 기업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챗GPT가 저는 이제 고민이 예를 들면 미국에 챗GPT가 있으니까 한국에 그에 대응할 만한 챗GPT가 나올 건가? 아니면 그냥 챗GPT 기반의 어떤 새로운 재미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뭐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이제 그런 회사들. 것들은 있겠죠. 예, 그런 건 분명히 그런 있을 텐데, 것들이 그죠? 계속
그 기업들이 생기면서 산업이 커지는 거를 네네. 그래서 아까 얼리 어답터 2.5% 하면서 최소한 그러면 지금보다 이 산업 자체가 3배 이상 커진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스타트업이나 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유무형의 인프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 인프라의 종목 하나하나를 생각할 수 있다면 좀 더 앞서가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는 그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인프라를 깔아내는 쪽은 뭐 골드러시 때도 사실은 천마디가 많이 팔리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자라는 얘기인 거죠. 리바이스가 뭐 대박 났어요. 방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방산 왜 한참 좋다가 요즘은 조금 조용한 것 같은데. 방사는 이제 기대를 작년에 너무 많이 받았었던 것 같고 네. 실적 베이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직은 좀 너무 좀 비싼 거 아니냐라는 논리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철저히 그냥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 스토리 라인 오케이이긴 한데 그랬는데 지금 주가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싸냐 안 싸냐가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배 구조는요. 지배 구조는 확실히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로 우리나라가 그 동안에는 주주 가치 대 오너 가치의 형국에서 오너 가치의 이 비중이 워낙 컸었는데 주주 가치로의 전환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액티비스트 펀드가 예전보다 규모가 훨씬 커져 버렸기 때문에 돈도 많이 몰릴 거예요. 네, 그래서 주주 분명히. 가치에 기반한 투자가 네. 우리나라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도 높여주긴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주식에 대한 테마로서의 그러니까 테마가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재료로서의 생명력은 주주 가치가 훨씬 주주 가치 개선이라는 그 주제가 올해 시장을 계속해서 관통할 그건 거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건 맞고 그래서 역발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는 있어요. 현금 흐름이 우수한데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들. 낮은 기업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들 사놓으면 네. 결국 약간 그런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시장의 어떤 주주 활동 때문에 다시 그 기업들이 좀 뭐랄까요 뜬금없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기업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금 흐름은 괜찮은데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보면 역발상으로 예전에는 그런 거 투자하면 안 됐거든요. 그렇죠. 현금 흐름 계속 발생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한 종목에 몰빵하면 안 되고 그쵸. 자 포트폴리오를 그쵸, 해야 그쵸. 돼. 예, 예. 근데 이게 하나 뜰 때 확 뜨거든.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이 그러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아, 신주호 센터장님하고 얘기하니까 조금 더 실제적인 투자에 그게 네. 도움이 좀 많이 된 것 같고요. 네. 우리 센터장님은 또 앞으로 종종 저희 모셔서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